현대소설 4번 같은 경우에는 178페이지 펼쳐주시면 되는데요. 선생님 앞에 봐봐. 나 잠깐 요거 할 얘기 있어. 이 글의 작가가 누구라고? 이태준. 너희 이태준 하면 혹시 생각나는 소설 없어? 반대. 아니야. 아니야. 아는 거 막, 야, 이제 니네가 발전했다. 이제 막, 모르라도 막 되네, 아무거나 일단. 시인 아니에요? 아, 시인 아니, 현대소설이잖아. 네. 황진건. 물발탄. 오발탄. 나도. 그건 선우이 소설. 어머니 뭐? 어머니는 왜? 아빠? 어머니 하는 거 아니에요? 도도, 이도, 다다로. 도도도. 그게 한 거예요. 아니, 세 개야. 아, 하다. 되게 유명한 작품만 유명. 썼어. 오! 한 뼘. 돌다리, 달밤, 복덕방. 그래서 얘들아 잘 봐. 돌다리랑 달밤이랑 복덕방인데 사실 이거 이 두 개의 작품은 사실 교과서에도 실려 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대표작이고요. 복덕방 같은 경우 사실 이게 세 개 다 너무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데 너무 많이 나왔어 얘들아. 너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이 나왔던 작품들이라서 굉장히 큰 대표작이고요. 이태준 작가가 얼마나 큰 우리 한국 문학사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냐면 기자 시절 때 너희 그 되게 유명한 이상이라는 작가 알죠? 네. 이상의 날개, 오감도 이상을 발굴한 사람이야. 그래도 이렇게 아는 사람 엮어서 얘기하면 또 그래도 관심을 이렇게 또 갖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상의 오감도라는 시가 있어요. 그 오감도라는 시를 이렇게 신문에 실게 한 사람이 이제 이태준 작가. 13인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래요. 이거. 맞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럴 만큼 굉장히 우리나라 이제 문학사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은 이 현대소설 자체가 우리 현대 문학사의 흐름을 고스란히 집어넣고 있어. 내가 현대 소설하기 전에 시할 때도 우리 한국 현대사 흐름을 좀 알고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근데 시 같은 경우에는 그 흐름을 조금 따르고 있지 않은 게, 자, 20년대는 무슨 일이 있었지? 일제강점기. 그게 이제 20년대부터 언제까지였지? 이제 40년대까지. 이제 50년대에는 뭐가 있었지? 6.25가 있었어. 그래서 60년대에는 또 이제 이승만 정권의 이제 독재 정권이 시작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7, 80년대에는 또 뭐가 있었지? 우리 서민들의 애완, 뭐 이제 군사 정권, 그리고 뭐 서민들의 애완,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90년대도 뭐 IMF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서민들의 애완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되게 힘든 시기를 많이 겪었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작품들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한 세트 안에 두 개의 작품이 들어있다 보니까 꼭 요 흐름으로만 가지는 않아. 왜냐면 주제가 같다면 여기에서 하나 작품, 여기에서 하나 작품을 꼽아. 예를 들면 뭐 자연의 섭리에 따른 뭐 이런 것들이 주제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꼽아서 하나의 세트를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 흐름대로 가지는 않았어, 시가. 근데 하지만 니네 지금 현대소설 배우고 있는데 현대소설은 어때요? 요 흐름대로 가고 있지 않아요? 맞네요. 지금 우리 첫 번째 배웠던 소설이 뭐지? 해방선수. 아이, 첫 번째 배웠던 소설. 그래, 첫 번째 1번이 뭐였어요, 얘들아? 1번 돌아가 봐. 1번이 연상섭의 만세전이었어. 만세전은 그럼 뭐야? 1918이었어, 얘들아. 1919 때 만세 했으니까. 그치? 1920년대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웠던 소설이 우리 농촌에서 우리 그 얼마나 농민들이 힘들었는지 만무방. 1920년대 소설이 우리 1920, 30년대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설이 명일인가 그랬을걸? 맞나? 그 다음에 명일. 그 당시도 이때였어. 그치?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네 번째 배우는 소설이 오늘 뭐예요? 제목이? 해방 전후야. 드디어 이제 어디로 접어든 거야? 40년대로 접어든 거야, 얘들아. 그리고 나서 이제 5번 소설은 뭐예요? 5번은 뭐야? 단독강화 6.25잖아. 맞네. 그냥 오늘 마지막으로 배울 6번 소설은 뭐예요, 얘들아? 60년대야.
그러니까 지금 20년대부터 주르르르르 60년대까지 이렇게 슥 흘러가고 있는 거라고, 흐름이. 그래서 이 한국 사회의 큰 흐름들을 알고 배우면 너무 멋지지 않니? 어? 저희만. 네, 그러면 13은 제일 싫은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근데 내가 요즘 교과서를 봤을 때 그걸 느껴. 모르는 소설이 있어? 보면 90년대야. 그래서 이제 슬슬 넘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서 그걸 내신에 안 내. 그러니까 너희가 모르는 거야. 그 작품들을 안 배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게 교과서 집필진들이 이제 현대소설에 꼭 이런 것들만 하지 말고 이런 것들도 좀 넣읍시다. 2000년대 것들도 좀 넣읍시다. 근데 90년대 것까지는 선생님 좀 알아. 근데 이게 뭐지? 소년을 위로해줘? 하고 딱 보면 2000년대 작품. 맞아. 그 니네 교과서에 있어. MP3 아니에요? 있을걸? 니네 교과서에? 그게 2000년대 작품일 거야. 이게 교과서에 있는데 학교 내신에서 출제를 안 하니까 애들이 자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근현대사라고 배우는 것들에 대한 연도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현대가 맞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요. 아마도 그런 시기의 이제 분류도 조금씩 변할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짧게나마 해봅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내용은 아니었지만 뭐 오늘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때는 언제다? 해방 전후니까 40년대, 그리고 50년대, 이제 한 45년, 46년, 요때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근데 이제 요 소설 같은 경우에 이태준의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178페이지 펴봐. 178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이태준 작가의 또 되게 굉장히 대표작 중에는요, 폐강냉이라는 작품이 하나 있어. 이게 이름이야, 강 이름. 근데 냉은 뭐냐면 강이 차갑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폐강냉에서도요, 현이라는 작가가 한 명 등장해. 그래서 가끔 이 이태준 소설에 보면 작가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 현이 누구냐면 이태준 자기 자신이야. 그래서 이게 자기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이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제목이 뭐라고? 해방? 전? 후가 되는 건데, 당연히 현이라는 사람은 일제강점기에 어떤 사람이지? 지식인이겠지, 그럼. 배운 사람이겠지. 근데 이제 해방 전후니까 일제의 어떤 그 입지가 어떨까? 약간 흔들흔들 요럴 때란 말이야. 일제강점기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좀 필요해? 이런 지식인들이 좀 앞장서서 선동해 주기를 좀 바랬을 거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있어서 뭔가 압박이 있었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해방 전에 당연히 이런 감시도 있었을 거고 압박도 있었을 거야. 그지? 근데 이제 이현이라는 작가 자체는 이런 걸 하고 싶어 하기 싫어. 당연히 싫지. 그래서 서울을 떠나서 강원도 저기 산골짜기. 근데 또 너무 산골짜기는 아니고 약간 좀 읍내 쪽으로 이제 가서 이제 살기로 하는 거지. 그 읍내 쪽으로 가서 사는 이유인데, 강원도 거기 산골짜기 가서 사는 이유는 첫 번째 뭐였지? 배웠다며. 응. 낚시하려고. 세세하게 기억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본문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알면 좋아요. 우리 본문 한번 같이 가볼까요, 얘들아? 본문에 보시면은 선생님 분홍색으로 동그라미 1, 2, 3을 해놨어요, 얘들아. 강원도 어느 산업에 간 이유는 첫 번째 뭐였어요? 징용 면하려고. 아니, 첫 번째 선생님 동그라미 1이라고 써놨어요. 맞아. 공의가 있어서, 공의가 의사인데 자기 의사를 알아. 근데 의사도 지식인이지. 지식인이면 그 동네 약간 높은 애들이랑 좀 친할 거야. 그러면은 약간 징용이 뭐야? 끌려가는 거. 그걸 좀 면할 수 있어. 자기가 공의랑 좀 알아. 그럼 거기에 높은 관리들이랑 좀 아니까 징용을 좀 면할까 하는 마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식량을 조금 어떻게 좀 굶지는 않겠지.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였어요? 낚시를 조금 할까? 요런 마음으로 이제 그쪽에 갔던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A 파트를 보니까 그걸 세 가지 다
못하게 됐어. 왜? 내가 아는, 앞에 봐. 내가 아는 그 공의는 어떤 사람이었어?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었어. 근데 나는 이 공의가 어떤 사람들, 그 동네에 높은 사람, 흔히 말하는 면장, 면의 짱이랑 친할 줄 알았거든? 근데 그 면장은 어떤 사람? 갔더니 상장이 엄청나대. 얘들아, 일제강점기에 상장이 많아? 그럼 친일행각이거든. 그러니까 얘랑 친하겠어, 안 친하겠어? 안 친하겠지. 그러니까 약간 1번은 실패했어. 2번 좀 봐봐요. 김직원 영감이라고 알게 됐는데 그 김직원 영감은 어떤 사람이야? 상투를 투고 있는 구식 노인 선비였대. 일제강점기 때는 걔네가 와서 우리나라 문화 말살 정책부터 했다 했잖아. 여자애들 댕기머리 댕강 자르고 상투 딱 자르고 그 일본 그 서양식 차림을 하게 했는데 아직도 상투를 투고 있다고? 선비? 그러니까 부자겠어, 가난하겠어? 가난하고 강직하겠지. 야, 선비인데? 야, 선비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친일 행각을 절대 안 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니까 밥 먹을 걱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래, 아이씨, 낚시질이나 하자 했는데 하필 낚시터 가는 길이 좀 멀어. 거기다가 또 낚시터 가는 길에 뭐도 있어? 주재소도 있어. 그러니까 주재소는 어떤 곳이야? 경찰서. 파출소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파출소에는 순사들이 있지. 근데 얘가 애초에 여기 강원도 산골에 내려온 이유도 뭐예요? 조선인들 자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괜히 맨날 불러. 너 요즘 뭐하고 지내? 요즘 글 같은 거 안 써?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태준 작가가 워낙 명망 있는 작가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그 대학생들 있지? 그 대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공부하거나 하면은 이제 너희 변호인이라는 거 봤어요? 네. 그 변호인 보면 이제 밤에 공부하고 이런 대학생들을 모여서 작당한다고 이제 마녀 사냥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걔네들 가방을 뒤져. 그러면 책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태준이 아주 영향력 있는 작가들이다 보니까 이태준 책이 한두 권쯤 나오겠지. 그럼 이제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야. 내가 요번에 아주 불온한 청년들을 잡았거든? 근데 걔네 가방에서 네 책이 나오더라? 너의 그 사상이 그 불온한 청년들을 만든 것 같아. 이런 식의 어떤 압박이 실제로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걔네 불온한 청년들이었을까? 아니었겠지. 그런 식의 어떤 맨날 그래서 순사들이 끌고 가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이 너무 이제 귀찮았었으니까 이런 산골을 갔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읽어보면 알겠지만 선생님 이들 이렇게만 한다고 여기 필기한 거 대충 흘리시면 안 돼요. 어차피 뭐 손으로 다 쓰게 할 거긴 한데 알겠죠? 응. 근데 내가 이렇게 해야 극대화 보더라고. 고장고 애들이 그래. 왠지 알아? 내가 빈종이 주고 쓰게 했더니 그때서야 선생님 이 글씨가 뭐예요? 그때서야 읽은 거야. 자 어쨌든 간에 너희는 내가 진도 마치는 순간 봐. 니네 차례다 이제.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태준 작가도 엄청 힘들었을 거란 말이야. 이게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못하게 돼버린 거야. 얘들아,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 A 파트가 그래서 자신이 이제 이런 1, 2, 3번들이 다 이제 실패했다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노란 색깔들을 보면은 노란 색깔은 이런 표시들이야. 그때 당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노란색 봐봐. 촌사람들이 나무 껍질을 벗겨온 거를 갖다가 검사를 하는데 칼을 차고 회초리를 들고 거드름을 부리면서 뭐 있어. 근데 그거를 이제 얘가 이제 보고 자기도 이제 낚싯대 들고 이제 가는데 저기 멀리서 보고 자기도 그 막 검문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면 검사할 테니까 에이 그냥 멀더라도 저쪽으로 산으로 돌아가자. 네. 그래서 산으로 쭉 돌아가는데 순사를 피해서 돌아갔는데 누가 있었어? 순사 부장이 있었어. 그래서 순사 부장이 근데 B 파트지 거기가.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있었더니 거기서 이제 그제야 현은 모자를 벗으며 인사를 했어. 근데 부장이
이제 거기 있었던 거지. 밑줄 친 부분 읽을게요. 현은 말뚝처럼 우뚝 섰을 뿐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게다가 게장이 아니네요. 게다가 부장이네요. 게다가 부장도 면장도 뭐라고 수근거리며 가끔 현을 돌아다본다. 약간 이게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산을 돌아서 낚시터를 가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에 지금 산의 중턱을 이제 깎아서 이렇게 털을 잡고 있었던 거야. 일본 신사 지으려고. 우리로 말하면 약간 절터 지으려고. 그러니까 약간 줄로 털을 잡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약간 애매하게 여기서 이렇게 마주친 거잖아. 그럼 여기를 지나가려면 여기 줄도 한번 넘고 여기 줄도 한번 넘고. 되게 뻘쭘한 상황인 거야 지금. 어떻게 하지 라고 있었는데 낚시 도구도 이렇게 숨기고. 그 낚시 도구를 노란 색깔 뭐라고 불러요? 시국의 태만한 증거물.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빨간색도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본 제국의 흥망이 절박한, 맞지 지금? 이런 시국에 어울리지 않게 어떻게 보일 수 있다? 나태해 보일 수 있다. 지금 일본에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해? 이런 현과 같은 지식인들이 이걸 선동해 주길 바라고 있는데 낚시나 하고 다녀? 너 우리 일본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태도를 못해? 이런 식으로 보일 게 좀 겁도 났겠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낚시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해됐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렇게 그냥 조용히 좀 일본 눈치 보고 최대한 시끄럽지 않게 살고 있었는데 왜? 그냥 속 시끄럽기 싫어서. 하지만 또 친일도 하기 싫어서. 근데 그러다가 누구랑 친해지냐면 김직원 영감이랑 친해지는 거야. 앞에 봐. 김직원 영감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지? 선비 같은 사람. 그럼 이 사람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완전 플러스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친일 생각은 안 하는 사람들이지. 네. 그러니까 약간 현이랑 통하는 면이 있을까 없을까? 통하는 면이 있어. 얘는 선비니까 뭐를 잘 알지? 한문문학 같은 걸 잘하겠지. 그리고 얘는 현대 지식이니까 현대 문학 같은 걸 잘하겠지. 네. 그러니까 얘는 현대 문학이 좀 부족해. 얘는 좀 한문 문학이 좀 부족해. 그래서 서로 분야에 대해서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어떤 지식인이라는 것은 같기 때문에 빨리 통했나 봐. 그래서 굉장히 빨리 친해진 거야, 얘네가. 그리고 또 둘 다 일본도 네. 싫어하고. 그래서 굉장히 빨리 친해졌어. 알겠지? 그래서 여기 선생님 괄호 부분 보여요? 리을부터? 네. 이 리을부터 굉장히 이 김직원 영감에 대해서 플러스 의견을 평가를 내놔요. 볼수록 깨끗한 노입니다. 또 밑줄 친 거 봐요. 기인여옥이다. 옷 같은 사람이다. 이해됐지? 그리고 그 다음 괄호 부분 보여요? 거기에 일화를 보여줘. 김인현 3.1운동 때 감옥에 3.1운동도 했어 이 사람. 그리고 조선이 망한 후에도 총독부가 생긴 그 서울에 오기를 피하고 창씨개명도 안 했어. 창씨개명 뭔지 알죠? 일본식으로 이름 바꾸는 거. 그리고 감옥에 나오는 날부터 다시 상투도 틀었어. 머리도 안 잘랐어. 그러니까 선비 정신이 아주 강직한 그 일화를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둘이 아주 친했고요. 왜 친해졌냐면 서로 이렇게 좀 뭐가 본인의 분야들에 대해서 다르긴 하지만 노랑 색깔. 불행한 족속으로서 억천 암흑 속에 인류의 광명을 향해 남몰래 더듬는 그 간곡한 심정이 촉수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굳게 잡히고도 남아. 그래서 서로 간담을 비추는 사이. 너희 간담상조라는 한자성어 알아요? 감이 전화를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요. 간담상조는 뭐냐면 간과 쓸개를 내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속을 다 비춰 보일 정도. 그 정도로 서로 가까운 사이. 그걸 뭐라고 한자성어로? 간담상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가 간담을 다 비추는 사이가 되었다라고 해놓은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파란색 일이 일어나요. 파란색 일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앞에 봐. 김직원 영감이 이렇게 친해졌잖아, 둘이서. 통하는 데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김직원 영감이 하루는 이제 현한테 와서 내가 오늘 누구를 후드럽했다. 내 조카를 후드럽했다. 길가에서. 왜 그런 거 봤더니 내 친척 중에 징용에 끌려가는 애가 있었어. 근데 징용 끌려가면 어떻게 되지? 전쟁이 차출돼 가는 거니까 죽도록 고생하거나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도망을 갔어. 도망을 가서 얘네 집에 숨어 있었어.
근데 면장이 얘한테 얘기한 거야. 야, 도망갔거든? 어디 있는지 찾아내서 잡아오지 않으면 네가 끌려간다. 그러니까 조카가 다른 그 군사들하고 편먹고 토끼몰이 하듯이 추적해서 산으로 도망간 그 친척을 잡아다가 넘겼어. 근데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대신 끌려간다는데? 근데 그걸 알면서도 김직원 영감은 어떤 사람? 선비 같은 사람이니까 이 조카의 행동을 목에 칼이 들어왔어도 임마, 네가 끌려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임마, 내 가족을 일본한테,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 안 되는 거지 하고 길가에서 후드러 팬 거야. 그런 행위에 대해서 봐봐. 파란색만 읽어볼까요? 내가 다 큰 조카 자식을 행길에서 매질을 했어. 조카 사이 되는 청년이 일본에 징용을 당해 가던 도중에 도망을 했는데 처남 청년이 경방단의 응원을 얻어서 토끼 잡듯 붙들어다가 주재소로 넘겼다라는 것이야. 친일행위를 했다고. 그러니까 강박한 처남이라고. 근데 강박하다 선생님이 거기 뜻을 써놨는데 그냥 야박하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얘들. 알겠지?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밑줄친데 읽을게요. 김직원이 이렇게 얘기해. 봐봐. 밑줄친데 위에 봐봐. 강박한 처남이라고 밑에 보면 잡아오지 못하면 네가 대신 가야 한다고 다짐을 받았습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 읽으면은 걔도 참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건데 그치? 근데 그래도 선비 같은 김직원 영감의 입장에서 이래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거지. 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참 속도 없다니까 하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음 파트. 그래도 좀 다 큰 애들 걔도 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약간의 의견 차이도 좀 보여내. 좀 지나치다고 한 거야, 이거는. 알겠지? 근데 이제 김직원이 얘기하지. 아니, 뭐, 맞는 애도, 뭐, 지가 왜 맞는지 알 거고, 보는 사람들도 아마 알걸요? 내가 걔 왜 때리는지? 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걔 때린 거에 대해서 난 떳떳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김직원 영감의 성격이 어떤지 알겠죠? 네. 네, 그리고 또 혹시나 몰라서 얘기했는데 여기 직원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우리 말하는 회사 직원이라는 뜻의 직원이 아니고요. 어떤 벼슬 이름이야.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벼슬이긴 해요. 알겠죠? 자, 어쨌든 간에 계속할게요. 그리고 약간 이거 자전적 소설이라고 그랬잖아. 이태원 작가 자체가 약간 옛 것을 좋아해. 그래서 우리 이태준 소설에 아까 전에 선생님이 그랬지. 돌다리라든지 어떤 복덕방이라든지 이런 이 두 개의 소설들을 보면은요. 전통적인 가치관에서는 플러스로 보고 근대적이고 현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속물적으로 봐.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파란색 사건이 지나갔어. 알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나 여기다가 좀 네모 박스 하나 치고 싶다. 이미 볼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문인 네. 걸기 대회에다가 네모 박스 하나만 쳐볼까요? 무인 걸기. 문인이요. 무인은 칼 이렇게 휘두르는 거고요. 문인은 펜을 잡아야지요. 아니요, 그래도 제왕이 참 안 자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네. 자, 이러는데 봐봐. 보국회 문인 걸기 대회야. 네. 보국회 뜻이 뭐야? 보국. 나라에 보은하자. 보은이 뭐야? 은혜를 받다. 그래.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는 나라는 어딜까?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어딜까? 일본이야. 왜? 지금 그때 우리나라는 일본이야. 그러니까 일본의 은혜를 갚는 문인들의 잔치? 친일파는 뒤에 썩이네. 그러면 거기 가면은 뭐 한 거야? 뭐 한 거야? 그러면 거기 가면은 뭐 하는 거겠니? 일본 찬양. 일본 찬양하는 뭐 글 짓고 뭐 발표하고 이런 거 유명한 이런 애들 데려다가 이런 거 보여주기식 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현이 참가하라고 얘기를. 초대받은 거야. 초대받은 편지가 왔어. 갈까 안 갈까? 안 가겠지. 자, 근데 노란색 읽어볼게요. 근데 그 편지 온 걸 온 동네 일본인들이 다 알고 있어. 아유.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 받고 있는 거야? 감시. 감시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딸아이가 우체국에 갔더니 거기 우체국 그 관리 직원들이 야 니네 아빠 서울 간대?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야. 다 주목하고 있는 거지 본인의 어떤 그 이제 행적을. 그러니까 선생님 봐봐. 그러니까 김직원 영감이 딱 뭐라 그래? 가라 그래 가지 말라 그래. 선생님 봐봐. 가지 마. 그러니까 김직원 영감이 가지 말라고 얘기한다라는 거는 거기 가는 건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는 순간이지. 그걸 확신하는 순간 이 사람은 가지 않으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겠지. 네. 더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 해방 전에 이 지식인 현은요 굉장히 깊은 고뇌에 빠진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줘. 친일을 하기는 싫어. 근데 얘도 사람이잖아? 네. 무서워. 이해돼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고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해방 전이라고 얘들아. 이해됐니? 자, 그래서 일단은 막 고민을 하는데 내가 자꾸 고민하는 사이에 시간은 흘렀겠지? 이틀 그리고 3일 시간이 흐르니까 독촉을 해요. 독촉을 받으니까 그때 김직원 영감이 와서 이런 말을 선생님 봐봐. 김직원 영감이 진짜 현명한 사람인 것 같아. 김직원 영감이 와서 그렇게 얘기해. 나 같은 늙은 사람은 이미 정신이 혼미해져서 광복, 그러니까 뭐야, 새 시대가 와도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죽어도 돼. 나 같은 사람 어차피 광복와도 쓸모가 없거든. 근데 너같이 똑똑한 사람은 곧 다가올 새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걸기 대회 별거 아니야. 그냥 가. 괜히 고집 부리다가 미운 털 바뀌어서 너같이 꼭 필요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우리 새 시대는 누가 이끌어가?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갔다 와. 그거 별거 아니야. 되게 좋지 않니? 그게 이제 분홍색이야. 분홍색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따위 노혼이야. 늙은 사람 것들이야. 새 세상을 만나는데 무슨 소용이냐. 근데 현공 같은 젊은이는 어떻게든 살아서 기어이 한몫을 맡아주시오. 그러려면 웬만한 일이 뭐야? 그런 걸기대회쯤은 그냥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가. 징용만 면하면 그냥 할 도리는 해라. 너 같은 똑똑한 인재는 살아남아서 광복을 하면 새 시대를 이끌어야 될 인재 아니냐. 네가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고 그깟 걸기대회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가요. 자, 그리고 이날은 그래서 가네무라 순사는 사실 조선인이에요. 어쨌든 가네무라 순사가 나타나서 야, 이틀밖에 안 남았어 걸기대. 너 언제 가려고? 야, 가려면 너 빨리 해야 돼. 너 여행 지면 돼. 이때는 같은 우리나라인데도요. 강원도에서 서울 가는데도 통행증이 필요해. 그러니까 감시가 엄청 심했던 거지. 네. 통행증도 필요하고 그리고 야, 너 근데 안 가면은 왜 안 가는 거야? 막 이런 것도 물어보고 또 뭐라. 야, 나 시계 고장났는데 너 서울 가는 김에 이거 좀 고쳐다 줘. 아니, 갈지 안 갈지도 대답 안 하는 사람한테 야, 너 서울 가면 이것 좀 고쳐다 줘. 막 이렇게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노란색 뭐라고 했어요? 살고 싶다. 또 한 번 비명을 지른다라고 하는 게 뭐야? 근데 이 사람은 괴롭고 내키지 않지만 결국 선택의 폭은 없어. 고뇌야. 선택의 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지식인들은 고뇌를 아무리 해봤자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없다라는 걸 보여줘요. 내가 지금 여기다가 지금 이 지식인들의 이제 전의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는데 후는 선생님 좀 왜 비워놨냐면 이게 자전적인 소설이라 그랬잖아. 결국에 이제 이게 해방 후 소설에 대해서 좀 살짝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이제 해방이 되면 다 좋을 줄만 알았겠지? 네. 해방 후가 더 무서웠어. 무정부 사태. 너 히틀러가 한 유명한 말 있잖아. 내가 얘기 한번 했지. 그걸 모른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태준 작가가요. 이념의 대립 쪽에서 뭐 어쩌고 너무 얘기가 길고 어떻게 하다가 아니라 그렇지 월북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과서나 이런 데서 이태준 작가의 글을 배운 지 얼마 안 됐어, 얘들아. 네. 월북한 작가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없어. 나 털어 넣었어. 자,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거 마지막 얘기 아니 그래서? 네. 그래도 얘기해줬어? 맞아. 자기 차례가 다가오니까 화장실로 도망가. 그리고 이제 거기서 광복이 돼. 광복이 돼서 이제 자기 살던 이제 거기 강원도로 내려갔는데 거기는 광복된 줄을 몰라. 그럼 막 되게 혼란한 시대상을 보면서 또 거기서 또 고뇌에 빠지고 뭐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지식인의 시선으로 되게 잘 그려낸 자전적인 소설이기는 해요. 알겠죠? 자, 일단 선생님이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좀 보여줘야 될 부분들 좀 보도록 할게요. 보자. 어디를 보냐면 일단 177페이지 서술상 특징 한 번만 볼게요. 네. 무슨 시점이야? 전지적 작가 시점. 그리고 중심인물 누구? 현의 내면을 잘 보여주고 있죠. 왜냐면 지식인의 고뇌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내면을 잘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자, 나약한 지식인과 광직한 인물의 대비. 나약한 지식인은 누구겠니? 현이고요. 강직한 인물은 누구겠니? 그렇지. 자, 그다음에 우리 1번 문제 한번 풀러 넘어갈게요, 얘들아. 틀린 것만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A와 B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A와 B에서 특정 인물을 반감하는 부분은 모두 다 없었고요. 그 다음에 2번 B가 어디 있어 근데? B가 그 부분이다 얘들아. 그 순사 피하려다가 순사 부장 만난 부분. 자, 거기서 사건의 반전을 암시한다 뭐 이런 거 없었고 B로만 봐도 답이 다 나온다 얘들아. 맞네. 중심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을 부각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대립관계에 있는 인물들의 과거와 현재를 대비했다 이거 아니지? 자, 그 다음에 5번 가볼까요 얘들아? 인가적 서술은 맞겠지. 왜냐면 부장을 피하려다가 순사 부장을 만났으니까. 근데 긍정적 측면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얘들아 2번 문제 너무 쉬워서 안 할게요. 왜냐면 디귿 파트를 보면은 아버지 왜 낚시 안 가고 도로 돌아왔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아빠랑 동행했니? 아니죠. 무시했죠 너무 우리를? 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 번만 볼게요 얘들아. 시국의 태만한 증거물 세 글자로 바꾸면 뭐예요? 이 지문이 너희한테 선택이 돼서 시험에 나온다면 네. 여기다가 밑줄 치고 이거에 대해서 2가지 이상 서술하시오라고 하면 나올 법하지 않겠니? 내가 거기다 그래서 그냥 5번 빼고 뭐라고 써놨지? 외우라고. 됐어요? 네. 풀이 안 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4번은요, 초록색, 노란색만 읽을게요. 자전적 소설이에요. 네. 주인공인 작가 현을 통해서 일제의 탄압이 최고조에 달한 때의 작가로서의 고뇌, 그리고 해방을 전후하여 나타낸 인물들의 의식, 변모, 양상을 보여주고요. 특히 해방 전의 상황을 서술한 부분에 선생님이 노란 색깔 다 칠해놨죠? 네. 그래서 우리의 포괄적인 상황 아래에 있는 우리 민족의 현실을 잘 드러냈고요. 그다음에 행동과 결심이 선택해보기 좁은 상황. 그래서 네. 나는 가기 싫은데 와서 야 서울 가면 나 시계 좀 고쳐다 했을 때 막 나 속으로는 막 비명 지르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내면 의식을 보여줬고요. 3번으로 바로 가볼까요? 자, 조카 자식을 행길에서 팼죠. 네. 그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후회할 행동이라도 할 수밖에 없었던 김직원. 이게 후회할 행동이라도 할 수밖에 아니 이 행동을 누가 했어? 조카가 한 거잖아. 이씨, 너무 무시했죠.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현대소설 4번은 마칠게요.